제카랴 시치는 1920년 7월 11일 러시아 바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 직후에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대 근동 지역의 언어학을 처음 접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모두 연구에 보냈으며 그 열정은 팔레스타인에서 런던 그리고 마침내 뉴욕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시치는 고고학과 고대 문명 연구를 계속했고 이와 함께 세계 곳곳의 고대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특별히 그를 매료시킨 고대 수메르인에게 연구를 집중했습니다.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서 수메르 문명은 약 6,000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들에 대해 매우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대 언어와 기술을 사용하여 수백만 개의 쇠기문자판에 그들의 존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시치는 수많은 특별한 문자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것들은 수메르의 신들로 불리는 아눈나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대 문헌에 기록된 아눈나키의 이야기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시친의 깊은 연구는 아눈나키가 우화라는 생각으로부터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연구를 시작하도록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그는 그가 믿는 그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친에 따르면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누나키는 약 44만 5천년 전에 니비루 행성에서 지구로 온 신들이 아니라 방문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휴가 중에 관광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찾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구에 왔습니다. 그들은 이복 형제인 엔키와 엘릴의 인도로 페르시아만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수년간 거기서 그들은 북쪽 해안 습지의 물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티그라데스강과 유브라데스강 줄기 사이에 관계수로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그곳에 번성하는 아누나키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페르시아만 바닥에서 그들이 찾았던 금을 얻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금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상류 지역으로 식민지 전체를 이동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프리카는 10만 년 동안 엄청난 양의 황금이 매장되어 있는 핫스팟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많은 양의 금을 채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기라고 알려진 광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하층민 아눈나키가 그들의 노예들을 많이 잃게 되자 노동 환경에 대해 그들의 주인들에게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금을 원했던 엔키와 엘릴은 관리자 이기를 대체할 아주 급진적인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호모 에렉투스로 알려진 원시 인류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눈나키들은 이 원시적인 존재들을 이용해서 금을 채굴하기 위해 새로운 종을 유전자 조작과 체외 수정을 통해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성 호모 에리쿠스의 난자를 채취하여 남성 아눈나키의 정자와 체외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난자를 다시 여성 아눈나키의 자궁에 넣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자손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아다무라고 불렸습니다. 아누나키들은 유전적으로 호모 에렉투스를 채광을 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것은 수만 년을 진화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은 호모사피엔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누나키들은 그들과 같은 지적인 수준이 아닌 금광채굴을 위해서 순종적인 노예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다무가 자신의 뇌를 이용해 아누나키의 모든 힘 관응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전적인 잠금 장치를 했습니다. 아다무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누나키들의 노예들이 아다무를 만드는 시간보다 빨리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엔키는 다시 아다무의 유전자 코드를 조작함으로써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엔키는 아다무의 유전 물질로부터 두 인간 사이의 번식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엔키는 인간 여성을 창조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오늘처럼 짧아졌어도 더 이상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번식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넘치는 인간들은 결국에 도시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 시점에
오늘날의 인류 문명이 처음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인류에 관한 진화설은 정말 거짓일까요? 이러한 이야기는 단지 고대 수메르인들의 문자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쓰여 있는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처음 창조되었습니다. 아누나키의 아다무와 매우 비슷한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브와 비슷한 아누나키의 여성은 아다무의 유전적인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그들의 모든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전적 장벽이 생긴 아누나키의 인간들과 비슷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나요?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아누나키가 인간의 수명을 줄인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또 아누나키가 인간들에게 번식 능력을 주었을 때와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서 임신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요? 아담과 이브와 비슷하게 아누나키의 인간들도 그들이 번식하기 시작했을 때 도시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성경 이야기는 정말 수메르의 아누나키와 인간들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 아닐까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아프리카 부족들은 인간을 만든 신을 카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그것이 아누나키의 엔키로부터 유래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아담스달력 유적지는 오늘날 수십만 년 된 고대 문명의 중심이고 지역 부족들에게는 인살릴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뜻은 태양이 태어난 곳, 천국과 어머니 대지가 만나는 곳, 신들에 의해 인간이 창조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처럼 고대 수메르 아누나키의 인간 창조의 이야기는 여러 문명들의 신화 이야기로 계속 재탄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단순한 신화 이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초의 인간이 정말로 아누나키라고 불리는 외계인과 호모 에렉투스 사이의 교접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이것은 확실히 오늘날 우리 인류의 DNA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 DNA를 직접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인간 전체 DNA염 기서열을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DNA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97개의 인간의 DNA가 명백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97개의 DNA가 기능이 없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진화를 통해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왜 DNA가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는 게놈 프로젝트 연구자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외계로부터 전해진 유전 암호를 가지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은 더 고등의 외계 생명체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데 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지구의 생명체 중의 하나인 우리 인류도 외계인으로부터 창조됐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사촌이 아누나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10년에 하나의 논문이 인구생물학 저널에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인류의 미토콘드리아이브가 약 20만 년 전에 살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이브는 하나의 종으로 그들의 조상을 추적이 가능한 가장 최근의 암컷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 집단의 첫 번째 암컷을 뜻하는 과학용어입니다. 우리 인류의 유전적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첫 번째 여성이 바로 아누나키 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한 것입니다. 고대 수메르 문자들은 아누나키가 인간의 여성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간은 아누나키가 정말로 광산노예가 필요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기 위해 행해진 유전자 실험의 결과라는 설명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아누나키가 금광을 채굴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면 왜 아누나키들은 그렇게 간절히 금을 원했을까요? 제카리아 시친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치명적인 광선들부터 대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고운 가루로 갈아서 그들의 행성 주위 대기에 매달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행성 니비루의 생태학적 악화는 점점 더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줄어드는 대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고 유일한 해결책은 그 위에 금입자를 보호막으로 매달아 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과학은 우리 자신의 생태학적 악화를 다루기 위해 비슷한 생각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미국의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는 이산화탄소를 사용 가능한 화학물질과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금 나노 입자를 사용하는 새로운 과정을 구상하고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들을 지구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금을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줄어드는 대기를 보존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인간행성 식민지화 연구의 중심이 되는 나사는 심지어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화성의 고대 바다를 되살릴 수 있는 인공자기장을 설치해서 화성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업가들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아누나키가 지구의 금을 그들이 죽어가는 행성을 살리기 위해 정말 우리가 연구한 것처럼 그들도 사용한 것이 아닐까요? 또한 아누나키가 매년 금을 간절히 원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금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금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GPS, 그리고 그 이상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유연한 도체로서 현대 전자제품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곳은 우주 여행 중의 은과구리와 같은 다른 지구 금속들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는데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온도와 진공 상태에서 빠르게 증발하는 오일 대신에 기계 부품 사이의 윤활유로 사용됩니다. 외계인 엔진 오일. 더욱이 금은 우주선의 중심 온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우주복사광선을 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에 금이 없다면 우주선은 상당한 우주의 열과 방사선을 흡수하여 우주여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비행체와 위성들이 금박 필름을 코팅하는 이유이고 심지어 우주비행사들의 헬멧의 바이저조차도 금으로 코팅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해보면 금은 우주여행과 현대기술을 실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치는 아누나키가 금을 채굴하기 위해 지구에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행성의 대기를 살리기 위해 그것이 필요했지만 아마도 그것은 아누나키가 지구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대기 이야기를 단지 식민지 정당화를 위한 영리한 핑계로 식민지 선전용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진보한 은하제국들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실제로 금이 필요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예로서 인간을 창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을 찾으러 그들이 왔다면 지금 아누나키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직도 지구는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금이 필요하다면 아누나키는 지구에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금을 얻어내는 기술을 만들었거나 또는 금보다 더 좋은 금속을 발견해서 더 이상 금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 문자에 따르면 창조된 인간의 많은 수가 성경과 다른 많은 신화에서처럼 대재앙 홍수 사건으로 전멸되었습니다. 홍수 이후 아누나키족은 멀리서 인간을 관찰하고 통제하기 위해 그들의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기 전에 수메르 문명을 설립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늘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인간은 여전히 노예인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우리 역사 전체에서 금이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류는 그리고 당신의 기원부터 금에 대한 집착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누군가는 이 장에서 금의 가치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금을 언급을 했고 수메르 시대부터 가치 저장의 수단과 가치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 시스템은
오랫동안 모든 종이화폐가 금을 기준으로 세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빛나는 금속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인류 역사를 이끌고 경제와 제국을 형성하는 그런 가치를 부여받았을까요? 아마도 금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사실 아누나키의 집착일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노예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